자, 현대자동차가 2세대 코나를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1세대 코나가 언제 출시를 했는지 보니까 2017년 6월 달이더라고요. 무려 5년 만에 세대 변경으로 돌아온 2세대 코나. 직접 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세대 코나가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출시를 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코나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가서 직접 살펴보고 왔거든요. 직접 살펴보니까 1세대 코나에서의 그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많이 개선을 했으면서도 그런 이미지들을 그대로 유지도 하고 또 최근에 현대차가 많이 적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최신의 디자인 언어들도 많이 적용을 했구나라는 점들이 좀 골고루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느낌들과 함께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 있었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 D56 코나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3개, 세세하게는 4개의 파워트레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내연기관이 2종류,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연기관으로 가게 되면은 가솔린 1.6 터보 엔진이 장착된 모델과 가솔린 2리터 이 자연흡기 엔진이 장착이 된 모델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되고요. 처음부터 전기차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내연기관 이렇게 3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모델 같은 경우, 이번에 전시가 됐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6리터 가솔린 모델이었거든요. 전기차를 위한 디자인을 먼저 해놓고 나머지 모델들까지 확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 치고는 출시의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같이 들기는 하는데 순차적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리터 가솔린 모델이 기본적으로는 배치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L라인이 몇 대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딱 한 대가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식 판매 버전이 아니라 연구용 버전이라고 하죠. 아직 이제 신차 출시를 위해서 완전히 세팅이 끝나지는 않은 버전이 좀 전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살펴보기에는 조금 어렵기도 했고요. 딱히 살펴보는 의미랄까요? 왜냐면 일단은 실내 자체를 잘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의미한 관찰은 하지 못했다는 점을 좀 미리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디자인 일반형 모델을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심리스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앞에 전면부에 쭉 길게 뻗어 있는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스타리아나 그랜저에서도 사용을 했었던 그런 디자인이고 소나타 차세대 소나타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 이 코나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심리스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LED 바가 적용이 되면서 앞쪽이 전체적으로 조금 굉장히 동글동글해졌다라고 할까요? 예전에 그랜저 IG가 처음 출시됐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조약돌 같은 아이 이뻐라 하는 그런 이미지의 이 디자인을 해놨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코나에서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좀 비슷하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차 자체가 조금씩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조금 더 강하게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약간씩 커진 크기에다가 매끄러운 전면부 디자인 거기다가 굉장히 깔끔하게 좌우를 길게 연결해주는 이런 심리스 라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더 넓어 보이고 더 커 보이고 그러면서도 잘 다듬어진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1세대 코나에서부터 굉장히 좀 특이하다, 코나만의 아이콘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 럭비 선수의 이 아머 갑옷과 같은 느낌이었죠. 플라스틱 몰딩 파츠들을 굉장히 덕지덕지 붙여서 굉장히 강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런 이미지가 1세대 페이스리프트 때부터 많이 좀 빠지기 시작을 했죠. 이번 2세대 코나에서도 한층 더 그런 느낌들을 덜어낸 그런 이미지들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쪽에는 거의 그런 느낌들이 없다시피 하고요. 헤드램프, 양쪽 범퍼 끝단에 자리를 하고 있는 헤드램프와 연결이 되는 휠 하우스 부분, 그 다음에 도어 하단에 있는 요 사이드 실 부분, 요런 쪽에 좀 집중해서 그런 파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세대부터 이어져 온 그런 아머의 느낌들이 남아는 있지만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좀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라인이 같이 자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L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조금 더 깨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N 같은 고성능 모델은 아니지만 그런 고성능 모델에 디자인을 심어둔 것이 N라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동글동글하던 그런 이미지에서 범퍼가 조금 더 과격하게 선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제 액티브 에어 플랩도 두 단계로 나눠놔서 공기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범퍼도 조금 더 과격한 형상의 이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도 같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코너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좀 드려보면은, 오늘 현장에서는 이 코너를 보고 현행 투싼과 상당히 비슷한 크기라고 느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직전 세대 투싼의 크기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코너는 기존보다 전체 길이는 145mm가 늘어났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60mm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보다는 훨씬 더 커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투싼보다는 확실히 좀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행 투싼만한 사이즈를 기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약간 좀 공간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행 투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가 4630mm, 그리고 휠베이스가 2755mm,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편이거든요. 반면에 직전 세대 2020년식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 길이가 4475, 휠베이스가 2670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크기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투싼 말고 직전 세대의 투싼과 상당히 비슷한 크기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크기에 대한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옆모습도 살짝 보게 되면은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 범퍼의 클레이딩 같은 그런 아머 스타일의 갑옷 스타일의 플라스틱 파츠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차가 한층 더 와일드해 보이면서도 더 웅장해 보이고 한층 더 위쪽으로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그리고 헤드램프하고 이제 테일램프 뒤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형상 자체가 좀 약간 앞쪽으로 쐐기형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슝 하고 빠르게 나아갈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주고 있어요. 반면에 L라인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딩을 차체하고 같은 컬러를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이 일체감, 남성다움의 느낌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떡 벌어져 있는, 제가 이렇게 떡 벌어진 하면 너무 꽉 차는 느낌 들던데 굉장히 떡 벌어져 있는 어깨를 갖고 있는 듯한 그런 강한 느낌을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L라인 모델들은 확실히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거기다가 L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렁크 뒤쪽에 굉장히 멋진 스포일러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요 유리 라인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라인, 그러니까 일체형의 이 라인을 적용을 해줘서 굉장히 탄탄한,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들을 전달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L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를 굉장히 과격하고 멋지고 한층 더 높아진 그런 높이로 장착을 해줘서 훨씬 더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던해요. 앞쪽과 통일되는 그런 느낌으로 뒤쪽에도 심리스 이 램프를 적용을 해놨고, 그다음에 테일 램프하고 이제 제동등, 방향지시등 같은 것들, 후진등 같은 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램프가 양쪽 범퍼 끝단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 휠하우스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 아머의 느낌들, 플라스틱 파츠들이 범퍼 아래쪽에 쭉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은색의 파츠를 덧대면서 한층 더 와일드한 어드벤처를 즐기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강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L라인 같은 경우에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일단은 범퍼가 뒤쪽으로 훨씬 더 많이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요.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배기구도 범퍼 안쪽에 싱글 팁으로 숨어져 있지만 이 L라인 같은 경우에는 싱글 트윈으로
겉에다가 드러나게 실제로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줬기 때문에 한층 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범퍼 아래쪽에도 공기의 흐름을 개선을 하기 위한 이런 핀들을 쭉 배치를 해주면서 한층 더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들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줬죠. 거기다가 스포일러 쪽에 보세요. L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진, 이거는 코나 N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요거 재질만 카본으로 바꾸면은 코나 N에 바로 넣어도 될 것 같은, 그러면은 코나 N도 또 나온다는 소리가 되나요? 그런 굉장히 멋진 형상의 추가적인 스포일러를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보이죠? 위쪽 스포일러 쪽에 이 램프가 하나 자리를 하고 있는 건데, 뭐 많이들 예상을 하시듯이 보조 제동등입니다. 근데 보조 제동등이 스포일러의 정중앙에 굉장히 좁은 면적에만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 보조 제동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좌우로 굉장히 길게 빼서 뒷차에서 봤을 때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선사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차들이 대체로 다 커지고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이가 운전자의 눈에 직접 오게 된다거나 약간은 좀 뭐 아래쪽에 있게 된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커버를 하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집중을 했지만 대신에 스포일러 위쪽까지 발광이 되도록, 그래서 버스나 트럭이나 조금 차가 높은 차들, 그런 차들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것들이 다 현대차 관계자들한테 들은 거긴 하지만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구란지는 알 수가 없기는 하죠.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었죠.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살짝만 드려보면은 겉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실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차이점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몇몇 가지 아주 작은 것들,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면은 의당 들어가게 되는 그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면은 웬만한 것들이 전부 다 기존형의, 웬만한 것들이 다 일반형의 코너하고 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뭐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앞쪽에 범퍼 안쪽에 액티브 에어 플랩이 적용된 부분이 있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하나가 더 있어서 두 단계로 작동을 하게 된다던가 이런 차이점들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출시가 되면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엔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좀 실망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현대차에서 선보였던 여러 가지 모델들의 짬뽕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캐스퍼도 보였고, 아이오닉도 보였고, 베뉴도 보였고, 아무튼 기존의 코나의 이미지를 제외한 다른 SUV 라인업들의 이미지가 다 때려박혀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한 줄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길다란 디스플레이를 보는 듯한 그런 이미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계기판의 왼쪽 부분에 아이오닉 5에서 적용됐던 거죠. 약간 패브릭 타입의 이런 천이 덧대어져 있어서 뭐 추가적인 뭐 자석이라든가 메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형도 마찬가지였고요. L라인과 하이브리드 모델에 다 장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버전에도 아마 동일하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한 줄로 쭉 연결이 된 거는 괜찮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계기판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아래쪽에 들어가게 되는 콘솔이나 에어컨, 공조기 조작부나 스티어링 휠 이런 것들에서의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계기판의 디자인, UI, U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시한 그 신형 그랜저에 들어간 그런 그래픽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디자인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기어 변속기가 스티어링 휠,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좀 불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기어 변속기 레버가 스티어링 휠 바로 뒤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6에 들어간 바로 그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방식과 그 디자인 그대로 적용을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조작을 했을 때 딱 어느 단에 들어가 있다는 게 티가 안 나다 보니까 조작에서의 실수가 확실히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어의 단수가 N단, 뉴트럴, 중립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 상태가 되면은 트렁크가 열리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거를 보고서 트렁크가 안 열려요. 차가 벌써부터 고장이 났어요. 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조작에서의 직관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대차에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앞으로 다른 차종들에도, 앞으로 나오게 될 차종들에도 확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니즈라든가 뭐 사용상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센터 콘솔 쪽은 더 공간의 활용이 편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운전자 중심적이라는 것이 글쎄요, 잘 와닿지는 않는 그런 포인트들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이 클락션 부분이죠. 에어백이 터져 나오는 부분. 여기다가 현대차가 이 현대 로고를 빼는 거에 되게 재미를 들렸는데, 이번 코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 클락션이 들어가는 부분에 테두리에 크다랗게 크롬의 원형 테두리를 장착을 해줬고, 그 안에다가 길다란 인디케이터를 장착을 해줬어요. 코나 일반형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인디케이터 형상만 자리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EV 모델을 염두에 둔 그런 설계 아닐까 싶습니다. EV 모델이 출시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배터리의 잔량이라든가 주행 모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알 수 있는 LED 인디케이터가 실제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시트하고 도어 쪽에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다 가죽이 들어간 부분도 있었고, 패브릭이 포인트로 들어간 부분도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선택 품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상하게 패브릭을 쓴 것보다는 그냥 다 가죽, 인조 가죽이라고 할지라도 다 가죽으로 감싼 게 훨씬 더 괜찮다라고 느꼈습니다. 선택 품목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공간이 좀 많이 넓어졌다라는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휠 베이스가 60mm, 6cm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 레그룸 공간뿐만 아니라 헤드룸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등받이도 2단계로 각도 조절이 되고, 시트 포지션 자체도 약간 더 낮췄다라고 하더라고요. 좌우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공간을 넓히려고 했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실제로도 상당히 넓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앉았을 때도 상당히 넉넉한 그런 공간감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전에 코나를 타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약간 좀 좁은 듯하긴 하지만 그렇게 차이는 나진 않는 것 같아. 상당히 넓어진 게 티가 나는구나 라고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423리터가 기본 공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열 좌석이 폴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조금 더 긴 사이즈의 이런 공간들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좌석에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수석 쪽에 이제 버튼이 달려 있어서 운전자나 뒷좌석 탑승자가 조수석의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 요즘에 현대차에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사실 코나 같은 차급에서 그런 기능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조금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 코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왜? 왜 굳이? 그리고 이제 1열 좌석 등받이 쪽에 이 포켓을 하나씩 넣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운전석 쪽에는 없고 조수석 쪽에만 있어요. 왜? 단가를 따지면은 포켓이 더 싸지 않나요? 이게 한쪽에만 있다 보니까 아무리 최상위 모든 옵션 선택 품목을 다 넣은 프로편을 구매를 하게 되더라도 약간 좀 빠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들도 좀 있고요. 조수석 시트에 이거를 굳이? 너무 과한데? 이것 때문에 가격도 또 좀 더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구성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특히 이 시트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코나, 2세대 코나를 좀 살펴보고 온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전기차부터 디자인을 했는데, 전기차를 목표로 디자인을 했고, 그거를 확대 조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기차가 가장 늦게 나온다는 게 가장 좀 슬프고,
궁금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 출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나 일반형 가솔린 내연기관 모델을 시작으로 판매가 시작이 되고요. 올해 판매 목표가 37,000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 직후에 이제 내연기관 모델에 대한 인도가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인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증이 완료되면 한 2분기 정도부터 공식적으로 인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분기쯤 가서 이제 전기차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3월 중에 최초 공개 후 2분기 출시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3월 중 최초 공개라는 거는 서울 모빌리티 쇼 이제 올해 또 열리게 되죠. 그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최초로 공개를 하고 직후부터 판매가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전기차 보조금의 결정이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2분기 말 혹은 3분기까지는 보셔야지 코나 전기차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2,537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가솔린 2리터 모델이 2,468만 원, 하이브리드 모델이 3,119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코나 EV가 한 4,800, 4,900 정도에서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조금이 조금 줄더라도 100% 보조금을 받고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예상을 같이 해봅니다. 이번 코나의 이제 캐치프라이즈가 룰 브레이커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에 새로운 이런 흔들림? 새로운 이런 파급력을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